안녕하세요. 오늘의 뉴스레터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반토막날 위기를 겪었던 KF-21 보람의 전투기 초도 물량 양산 예산이 우여곡절 끝에 원상복귀되면서 큰 고비를 넘겼습니다. 우려했던 이슈가 사라지면서 향후 KF-21의 수출 문이 활짝 열리게 된 건데요. 그런데 KF-21을 잡겠다며 자신만만하던 중국과 튀르키예가 최근 대참사를 겪으며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호언장담하던 기존의 태도와 달리 호되게 망신을 당해 KF-21과 견줄 수 없다는 현실을 깨달았다는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내년 국방 예산에 KF-21 보람의 초도 물량 40대 양산을 상정한 예산이 반영되면서 KF-21의 수출이 본격적으로 날개를 딸 것으로 보입니다.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 21일 국회를 통과한 2024년도 예산안에는 KF-21 보람의 최초 양산사업 예산 2,387억 원이 반영됐습니다. 앞서 9월 국방부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됐을 당시에는 KF-21 최초 양산비가 담기지 않았으나 이번에 새로 배정된 겁니다. 특히나 이번에 KF-21 예산 2,387억 원은 공군의 기존 계획대로 초도 물량 40대를 상정한 규모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대목입니다. 사실 앞서 공군은 2028년까지 초도 물량 40대를 먼저 운용하고 2032년까지 총 120대 KF-21을 운용한다는 계획을 세웠었는데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KIDA가 KF-21 사업 타당성 조사에서 기술적 완성도의 미성숙을 이유로 들어 초도 물량을 20대로 줄이라고 하면서 큰 논란이 불거졌었습니다. KF-21의 초도 물량을 줄이면 1대당 생산 비용이 높아져 수출 경쟁력이 떨어질 뿐 아니라 당초 계획대로 설비 투자를 진행해온 방산업체들이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큰 난관에 부닥친 겁니다. 하지만 우리 군과 방사청이 초도 물량 40대 생산 필요성을 끊임없이 강조한 결과 40대로 추산된 비용이 확정됐고 결국엔 KF-21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는데요.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국회 논의 과정에서는 국방부와 방사청뿐 아니라 정치권에서도 KF-21 도입 사업을 예정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컸다고 설명했습니다. KF-21 양산에 착수한다는 건 KF-21의 하드웨어가 확정됐고 시각적인 결과물이 나오도록 작업한다는 의미로 탄탄대로를 걸을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특히나 내년 양산 시작은 KF-21 수출 마케팅 활동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포인트라 우리 방산업계의 엄청난 호재입니다. 실제로 앞서 5월 KF-21은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았었습니다.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은 항공함정과 같이 개발에서 최초 생산까지 오래 걸리는 무기체계를 신속하게 전력화하기 위해 연구개발 과정 중에도 양산을 허용하는 절차입니다. 적합 판정 이후 KAI는 각종 방산 전시회에서 KF-21 시제기를 전시하면서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을 KF-21의 마케팅 포인트로 삼아왔는데요. KAI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KF-21이 추상적인 개념도였다면 이제부터는 시각적인 결과물이 나오도록 작업한다는 의미로 보면 된다며 수출 마케팅에 확실히 도움이 되는 요소라고 말했습니다. KAI의 KF-21의 세일즈 활동은 이제 시작으로 국제방산 전시회에서 기존 주력 상품인 FA50과 더불어 KF-21에 대한 세일즈 활동을 더 활발히 나서겠다는 게 KAI의 방침입니다. 실제로 KAI는 내년 2월 중동 최대 규모로 열리는 사우디 국제방산 전시회 WDS 2024와 아시아 지역 최대 에어쇼인 싱가포르 에어쇼 2024에서 KF-21을 전시할 예정인데요. 그런데 최근 KF-21 개발을 더 서둘러 완료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가 생겼습니다. 군사 매체 디펜스 뉴스에 따르면 미국 공군의 주력 전투기인 F-35 블록 4 버전이 하드웨어 설계 부족과 소프트웨어 통합 일정에 문제가 발생해 생산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정확히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 밝혀지진 않았지만 심각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것으로 이는 전 세계 전투기 시장에서 KF-21이 치고 나갈 절호의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듯 KF-21이 엄청난 기회가 생긴 가운데 중국에서 이 소식을 들으면 크게 배 아파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앞서 중국에서는 KF-21의 첫 생산 물량을 40대에서 20대로 줄여야 한다는 사업 타당성 연구 결과 소식을 듣고는 이때다 싶어 KF-21을 깎아내리는 언론 보도를 엄청나게 쏟아냈었습니다.
실제로 중국 언론들은 KF-21에서 결함이 발견돼 초도 물량 수량을 20대로 줄이기로 했다며, 이에 따라 KF-21 가격 경쟁력을 잃고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주목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중국 네티즌들도 공대지 미사일도 쏘지 못하는 전투기가 세계 최강이라고 우기고 있다. 한국에서 KF-21일 때가 중국 전투기 제20대를 이긴다고 했는데 KF-21 수백 대를 만들지 뭐하고 있는 거냐. 문제 있는 전투기를 양산한다니 중국을 걱정할 처지가 아니다. 애초에 KF-21이 잘 될 거라고 기대했던 사람도 없었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중국의 태도가 호떡 뒤집듯이 완전히 달라지는 등 이전과는 다른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데요. 다름 아닌 중국 관영 매체 CCTV에서 KF-21에 대해 집중 분석했는데 이례적으로 극찬하며 중국에 대한 위협이 될지도 모른다고 전하면서 KF-21을 치켜세운 겁니다. 중국 CCTV는 KF-21이 엄청난 성능을 갖추는 등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며 한국의 군사력이 확장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CCTV는 한국이 세계 방산 시장을 먹으려는 야심을 드러내고 있다며 중국산 무기 수출의 강력한 경쟁자로 떠오르고 있어 중국도 첨단 무기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KF-21의 경우 중국과 달리 해외에서도 호평이 이어지고 있다며 한국 방산 무기 체계들이 엄청난 속도로 성능이 업그레이드 되고 있어 한국을 경계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CCTV는 얼마 전 중국이 중국산 훈련기 L-15를 UAE에 수출하면서 중동 지역의 수출을 뚫었지만 최근 KF-21이 등장하면서 엄청난 위협이 되고 있다며 KF-21 개발이 완전히 마무리된 건 아니지만 미리 견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KF-21과 글로벌 수출 시장에서 경쟁하려면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며 제20 스텔스 전투기의 새로운 경쟁 모델로 부상할 수 있어 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CCTV는 한국은 KF-21의 미티어 미사일과 같은 첨단 미사일을 탑재하는 등 방산 선진국에서만 가능했던 AESA 레이더를 국산화하는 데 성공하면서 전 세계를 놀라게 했다며 KF-21 개발 속도도 괄목할 만한데 아직도 시험 비행이 완료되지 않은 J-30 전투기를 빠르게 추격하고 있어 우려스럽다고 전했습니다. KF-21이 예상보다 빠르게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자 중국에서 이를 두려워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중국의 J-30 스텔스 전투기의 경우 2010년 초 시제기를 만든 이후 개발 사업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등 대량 양산에 착수하지 못할 정도로 전투기 성능에 의문이 가득한 상황이라 KF-21의 성과를 부러워할 수밖에 없는데요. 실제로 CCTV는 KF-21 조종사의 인터뷰를 인용하면서 2025년까지 무장을 탑재하는 등 개발이 완료될 거라고 전하며 FA-50을 운용하고 있는 국가에서 KF-21을 도입할 가능성이 커 한국산 전투기 수출이 더욱 탄력을 받을 거라고 내다보기도 했습니다. 한국 방산 부문에서 좋은 소식이 전해지면 어떻게든 비난하려고 안달이 나 있던 과거 중국의 태도와는 너무도 상반된 태도로 중국에서조차 한국 방산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수준까지 올라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 KF-21을 잡겠다며 자신만만하던 튀르키예가 대망신을 당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튀르키예는 자체 개발 전투기 칸을 선보이면서 KF-21을 추격한다는 호언장담했었는데요. 그런데 실상은 F-16 전투기 노화를 이유로 미국과 유럽으로부터 전투기 도입 거절을 당하자 어쩔 수 없이 중국에서 개발된 JF-17 전투기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등 자신감 있던 모습이 허언에 불과했다는 사실이 들통났습니다. 과거 한때 튀르키예는 한국과 차세대 전투기 사업 파트너로 낙점의 보람의 사업에 참여하기도 했지만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 각자의 길로 가기로 결정했었습니다. 실제로 튀르키예에선 TF칸 파트너로 KF-21 사업의 지분 20%까지 투자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조건이 안 맞아 무산되면서 이후 한국과 튀르키예는 각각 KF-21과 TF칸으로 진로를 확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KF-21이 개발 일정에서 TF칸을 훨씬 앞서는 등 여러 방면에서 KF-21의 확실한 승리로 귀결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KF-21 개발 과정에서 국산화율을 높이는 등 국내 기술로 전투기를 개발하려고 끊임없는 노력을 다한 끝에 성과를 낸 반면 튀르키예는 해외 기술 도입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사업의 속도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2년 전 터키의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칸 전투기를 급히 외부에 공개하면서 사업이 순조로운 듯 보였지만 실제로 튀르키예의 군사 전문가 샘 도구트는 미 브레이킹 디펜스와의 인터뷰에서 전반적인 개발 일정이 빡빡하다며 아직 상세 설계 검토도 확정하지 못한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칸 전투기가 껍데기에 불과하며 칸이 KF-21의 강력한 경쟁자로 떠오르고 있다는 이야기가 허언에 불과했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 튀르키예의 경우 F-16 전투기 프로그램에서 쫓겨났는데 설상가상으로 기존에 보유한 전투기들의 노후화가 엄청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듯 튀르키예 미국의 군수 지원이 중단되자 유럽 타이푼 전투기를 도입을 차선책으로 생각했지만 이마저도 독일의 반대로 인하 물거품됐습니다. 상황이 이러자 울며 겨자 먹기로 중국에서 개발된 JF-17 전투기 도입을 위해 중국에게 손을 벌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칸 전투기가 5세대라며 KF-21보다 앞섰다고 자화자찬했던 튀르키예의 현 상황을 보면 어이가 없는데요. 한국과 지구 정반대편에 위치한 국가 아르헨티나. 과거 한국의 FA-50 수입과 관련 논의를 진행했으나 여러 가지 요인으로 도입에 실패했던 이 국가에서 다시 한국을 선택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중국산 전투기 수입을 논의하던 도중 최악의 성능을 자랑하는 중국산 전투기를 도저히 쓸 수 없다는 판단과 최근 놀라운 성적을 기록한 한국 FA-50의 성과를 보고 다시 한국에게 손을 내밀며 사업 제한을 요구했다고 하는데요. 그러지 않아도 밀려오는 수출 제한에 행복에 빠진 대한민국은 아르헨티나의 제한에 행복한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국과 달리 아르헨과 전투기 수입 논의를 진행하던 중국은 아르헨의 뒤통수에 분노했다고 하는데요. 한국 방산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놀라운 일들에 대해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빠르게 성장하는 한국의 K방산. 폴란드와의 20조 규모의 대형 방산 계약의 성공 이후로 한국 방산을 향한 각국의 러브콜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방산 수출 담당자는 한국과 협상을 하고자 하는 이들의 약속을 쳐내는 것으로도 하루가 다 간다고 할 정도라 하죠. 미국 CNN도 이러한 한국의 변화를 감지했고 한국 방산에 대한 특집 방송을 내보낼 정도였습니다. CNN은 호주 시드니 대학교 미국 연구센터의 피터리 돔 코번 연구원이 군사매체 원더락에 기고한 글을 통해 한국 방산을 분석했는데요. 기고문을 통해 두 연구원들은 K방산이라 칭하는 한국의 수출 규모는 이미 메이저리그 수준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한국 무기가 매력적인 것은 미국산보다도 저렴하면서 위력이 강하기에 많은 국가들이 원하는 부분을 충족해준 무기 사양이라고 말했죠. 실제로 한국 방산의 강점으로 꼽히는 것이 바로 가성비입니다. 세계 최강 미국의 무기를 구매하고자 하는 이들은 많으나 이를 모두 다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설사 조건을 채우더라도 이를 구매하는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어렵고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미국 무기를 수령할 수 있죠. 반면 한국 무기는 그런 위험 부담이 없습니다. 러시아와 미국 기술을 고루 전수받아 기술에 있어 유연하고 정치적인 위험 부담을 감수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한국 방산은 다른 국가에 비해 압도적으로 수출에 유리하다고 본 것이죠. 문재인 대통령 시절 때 열심히 투자한 결과가 비로소 지금 성과를 보이는 것이라 할 수 있죠. CNN도 주목할 정도로 한국 방산의 가시적인 성과가 눈부신 가운데 최근 한국 방산을 매몰차게 거절했던 곳에서 은밀한 제안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은밀한 제안을 한 곳은 바로 아르헨티나라고 하는데요. 한국의 FA-50 전투기를 다시 구입하고 싶다는 의사를 드러냈다고 합니다. 이미 한 차례 한국 전투기 사업을 엎은 국가이기에 사실 이번 제안은 한국 입장에서도 당황스러운 제안이었죠. 과거 아르헨티나는 낙후된 자국 전투기를 교체하기 위해 각국 전투기 생산자들을 모아놓고 사업 계획서를 뿌린 바 있습니다. 이때 한국도 방산 수출을 위해 아르헨티나 수출에 열을 올리며 공을 들여가며 FA-50 수출을 위해 고위 관료들과 접촉했습니다. 가성비 있는 제품을 원하는 아르헨티나의 수요를 한국은 집중 공략했고 마찬가지로 가성비 제품인 한국 FA-50을 본 아르헨티나 군 관계자들은 성능에 흡족해했습니다. 그래서 2019년 우선 협상자로 한국을 지정하기도 했죠. 한국함공우주산업 KAI의 FA-50 경공격기가 아르헨티나의 차세대 신형 전투기의 주력 기종으로 선정되었다는 소식이 영국의 민간 군사정보 매체 제인스 제인즈의 보도를 통해 나오면서 한국은 그 당시 기쁨의 탄성을 질렀습니다. 2019년 당시만 하더라도 한국 방산 수출에 진척이 없었기에
차기 전투기 사업에 낙점되었다는 소식은 가뭄에 단 비와 같은 소식이었기 때문이었죠. 한국과 마지막까지 경합했던 이탈리아 방산그룹 레오나르도가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는 반응을 보이며 낙점 소식을 부인하기도 했죠. 그러나 아르헨티나 공군은 FA50 도입 소식을 공식 채널을 통해 공개하며 확정적으로 한국 FA52 차기 전투기가 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좋아하던 것도 잠시 갑자기 아르헨티나 정부와 한국 정부 사이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바로 영국이 그 주인공이었죠. FA50의 주요 부품 중 6개가 영국에서 만들어지며 이에 대한 수출 권한은 영국 정부에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FA50이 아르헨티나의 기종이 될 수 있다는 소식에 영국 정부에서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죠. 아르헨티나와 영국은 포들랜드 전쟁으로 악연이 있습니다. 포들랜드 소유권을 둘러싼 전쟁 때문에 영국은 아르헨티나에 대해 악감정을 가지고 있었고 그 악감정을 FA50 사업에 개입한 것입니다. 결국 영국의 어깃장으로 아르헨티나는 FA50 사업을 접어야 했습니다. 비싼 가격에 미국 전투기를 수입하거나 아니면 그보다 훨씬 저렴한 중국산 기종을 찾아야 했죠. 그래서 최근까지 아르헨티나는 중국 전투기 JF-17을 아르헨 공군의 차기 전투기 기종으로 고려. 이를 도입하기 위한 논의를 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왔죠. 그러나 이 논의를 뒤엎고 아르헨티나 정부에서 원래 찜했던 FA50을 다시 도입하겠다고 태도를 바꾼 것입니다. 중국과 제대로 논의가 되는 것처럼 보였던 것과 반대되는 태도를 보인 것이죠. 최근 아르헨티나 공군 대표단이 JF-17 전투기 평가를 위해 중국 국영항공기술 수출입 회사 CATIC 시설을 방문했습니다. 시뮬레이터를 이용한 JF-17 썬더 실습과 시험 비행이 진행되었죠. 테스트 결과가 나오고 중국은 매우 자신만만해했습니다. 특히 중요했던 물류 지원 패키지와 최적의 자금 조달 조건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아무런 무리 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였죠. JF-17은 중국의 수출 전용 로우급 4세대 전투기로 5억 달러의 개발비를 중국과 파키스탄이 반반씩 부담해 합작 개발한 제품으로 그렇기에 JFJOINT 파이터라는 칭호를 얻게 되었습니다. 대당 1,500만 달러에서 3,500만 달러 수준으로 F-16 전투기보다 절반 가격으로 매우 싼 전투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이 개발한 최신형 연습기인 T-50보다 더 저렴하죠. 현재 시장에서 구할 수 있는 4세대 전투기 중 가장 저가에 속합니다. 현재 심각한 경제 위기를 겪고 있는 아르헨티나 입장에서는 중국제 전투기가 거의 유일한 선택지에 가깝습니다. 전례 없는 인플레이션 현상에 현금 가치가 실시간으로 떨어지고 있는 아르헨티나는 부통령 부패 문제까지 대두되면서 대규모 혼란에 휩싸였습니다.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부통령을 지지하는 시위대와 이를 제압하는 경찰들의 충돌이 일어나면서 전국이 혼란에 휩싸였죠. 특히 아르헨티나 연방검찰이 부통령에게 12년 징역형을 선고한 것이 정치적 압박이라고 주장하며 지지자들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많은 국민들은 부패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이들 지지자들에 대해 고운 눈초리를 보내진 않았죠. 하지만 극렬 지지자들을 둘러싼 아르헨티나 정치 상황까지 더하며 전투기 도입 사업은 혼란에 빠졌는데요. 그러나 아르헨티나 합참의장인 후안 마르틴 팔레오가 다른 의견을 제시하며 이 사업에 제동을 건 것입니다. 그러나 아르헨티나 합참의장인 후안 마르틴 팔레오가 다른 의견을 제시하며 이 사업에 제동을 건 것입니다. 그는 최근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를 방문해 전투기와 관련된 논의에 들어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JF-17의 성능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고 하는데요. 싼 가격이라고 하지만 국방을 지키는 전투기 구입에 있어 더 나은 전투기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공이 한국으로 넘어오게 된 것이죠. 최근 들려온 폴란드 FA50 수출 소식 또한 아르헨티나를 자극한 것으로 보이는 상황. 여러 차례 한국을 방문해 한국산 전투기 성능을 가까이에서 지켜본 아르헨티나 군 관계자들은 그렇기에 아쉬움을 드러내며 다시 한국으로 선회한 것입니다. 아르헨티나가 한국의 FA50 도입을 위해 방향을 선회했어도 아르헨티나가 해결해야 할 과제는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 영국과의 앙금이 여전히 발목을 잡고 있는데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문제가 최근 해결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군사 전문 매체 디펜스24에 따르면 KAI의 관계자가 판버러 에어쇼를 방문했을 때 FA50 부품과 관련 부품 대체와 관련된 사항을 논의했다고 합니다.
핵심 부품으로 알려진 영국제 부품을 대신해 다른 부품으로 교체해 타국 수출을 가능하게 교섭을 했다는 것이죠. 한국은 그러지 않아도 FA50을 원하는 국가들이 많아지는 가운데 영국 부품 문제가 향후 수출에 있어 걸림돌이 될 것이라 판단. 이를 매듭 짓고자 이번 판버러 에어쇼 출장 기간 동안 KAI 관계자와 영국군 관계자와의 회동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했다고 합니다. 핵심 부품을 다른 제품으로 교체하는 것으로 이 문제를 우회했다고 하죠. 영국도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이후 한국과의 협력이 점점 더 늘어나는 마당에 한국과의 우호 관계를 유지하고자 이러한 교체 사항을 받아들이고 한국과 손을 잡았다고 하죠. 그 결과 아르헨티나 수출에 있어 가장 큰 문제라 할 수 있는 부품 관련된 문제가 해결되어 수출에는 형식적으로 어떤 문제가 없어진 것입니다. 수출과 관련해 아르헨티나 한국 양국의 의사가 중요해진 것이죠. 아르헨티나 입장에서는 돈을 조금 더 들이더라도 한국 무기 수입이 더 간절한 가운데 이번 한국과 영국의 부품 문제 해결로 인해 도입 속도가 빨라질 전망입니다. 중국은 이번 일로 인해 큰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JF-17 수출을 위해 아르헨티나에 큰 공을 들인 것이 깨졌기 때문입니다. 한때 한국과의 계약이 무산됐을 때 중국이 미소 지었던 것과는 반대되는 상황이 펼쳐진 것이죠. 게다가 JF-17 수출을 성공하기 위해 아르헨티나 정부에게 중국 정부가 제공하기로 한 방산 협력 물품들은 상당한 수준. 육군은 물론이고 해군까지 중국이 군장비 현대화를 약속하며 VN1 수륙 양용 장갑차, 소형 경비정에 이어 원자력 기술 이전까지 약속했기 때문에 이번 사업 철회는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큰 타격으로 다가올 전망입니다. 중국 정부는 아르헨 정부의 계약 이행을 요구하면서 한국 정부와 거리를 둘 것을 주문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아르헨 정부는 자국 보안과 성능 좋은 무기 도입에 있어서 타협은 없다고 주장하며 중국의 일방적인 요구를 무시했다고 하는데요. 서강이 비춰오는 한국 방산의 놀라운 성과에 박수를 보내며 대한민국 방산 K방산이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성능 대비 경쟁력 있는 가격에 빠른 납기까지 갖추면서 메이드 인 코리아 무기가 여러 국가들로부터 선택받고 있습니다. 17일부터 진행된 서울 ADEX 2023에서는 국내 방산 업체의 최첨단 신기술들의 향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방산 통합을 이룬 한화그룹을 비롯해 현대그룹까지 각 계열사들이 통합 부스를 운영하면서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특히 현대로템은 평화를 수호하는 내일의 첨단 기술을 테마로 내걸며 폴란드 맞춤형 성능 개량 모델인 KEPL을 내놓은 것처럼 최신 트렌드에 최적화된 수출형 K2 전차를 전시했습니다. 또 차륜형 장갑차 차세대 K3 전차 등 미래 신제품을 공개하고 민군을 아우르는 무인체계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이번에 선보인 차세대 전차 모델에서 놀랄만한 기술이 들어가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어떤 신기술들이 소개되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몇 주간은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으로 전 세계가 혼란스럽습니다. 로이터 통신 등 외신의 16일 보도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의 전차와 병력이 가자지구 국경 인근으로 속속 집결하기 시작했습니다. 앞서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주민 230만 명 중 절반에 해당하는 110만 명에게 13일 0시 기준으로 24시간 내 남쪽으로 대피하라고 통보하며 대규모 보복 침공을 예고했습니다. 대규모 전차 부대가 등장한 지역은 가자지구 국경 인근의 비에리 키부츠입니다. 그런데 국경 인근에 집결한 이스라엘군 메르카바 주력 전차 일부가 철창으로 만든 지붕 모양의 추가 장갑을 포탑 위에 달고 나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16일 미국 군사 전문 매체 워존에 따르면 메르카바 전차가 이른바 코프 케이지 형태의 추가 장갑을 탑재한 모습이 포착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매체는 이런 방어 스크린이 달린 모습이 목격된 건 모두 트로피 능동 방어 체계 APS가 탑재된 최신 모델들이라고 전했습니다. 트로피 APS는 레이더에 적이 발사한 미사일이나 로켓 등이 탐지되면 작은 발사체를 쏴서 격추하는 방식의 전차 방어 체계입니다. 다만 이 장비는 높은 곳에서 아래로 내리꽂히는 형태의 공격에는 상대적으로 취약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점이 지붕 모양의 추가 장갑을 덧붙인 배경일 수 있다고 워존은 추측했습니다. 닭장을 연상시키는 우스꽝스러운 모습에도 불구하고 이런 형태의 장갑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공격에서 전차 승무원들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서입니다.
하마스는 민수용 드론을 이용해 급조 폭발물 IED를 떨어뜨리는 방식으로 이스라엘군 전차와 군용 차량을 공격한 적이 있는데 철창 지붕은 이런 공격의 효과를 크게 감소시킵니다. 이스라엘군이 이달 7일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해 1,500명이 넘는 사망자를 낸 하마스의 본거지인 가자 지구에 조만간 지상군을 투입해 시가전이 벌어질 것이란 전망이 현실화한다면 철창 지붕의 효용은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탐지가 어려운 고층 건물 옥상 등에 숨어 있다가 로켓 추진 유탄 RPG 등의 휴대용 대전차 무기로 탱크의 약점인 얇은 상부 장갑을 공격하는 전술이 무력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슬랫 아머 슬랫 에머로 불리기도 하는 철창 모양의 추가 장갑은 분쟁 지역 등을 중심으로 오랫동안 쓰여왔지만 탱크 상부에 지붕 모양으로 설치하기 시작한 건 2010년대 러시아군이 처음으로 알려졌습니다. 시리아 등지에서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 세력 이슬람 국가 IS를 뿌리 뽑는 과정에서 고지대나 건물 위에서 내리꽂히는 대전차 무기로 인한 피해를 줄이려다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작년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군 전차들도 마찬가지 방식의 개조를 받은 채 전투에 투입됐고 우크라이나군도 이를 모방해 자국 전차 일부에 같은 형태의 추가 장갑을 설치했습니다. 미국의 제블린 등 최신 휴대용 대전차 미사일에는 무력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탱크 킬러로 주목받게 된 전투용 드론과 RPG 등 구형 대전차 화기를 상대로는 들이는 노력에 비해 상당한 효과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철창 지붕형 추가 장갑은 전차 무게를 늘리고 멀리서도 적에게 탐지되기 쉽게 한다는 등이 단점이 있지만 제한된 구역에서의 시가전이 중심이 될 가자지구 지상전에선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전망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지상전 준비를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전장에서 전차가 주목받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서울 ADEX 2023에서 한국이 선보인 차세대 전차 K3에 놀랄만한 첨단 신기술들이 적용되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현대로템이 이번 ADEX 2023에서 평화를 수호하는 내일의 첨단 기술을 테마로 미래 시장을 공략할 첨단 기술력을 선보였습니다. 현대로템의 전시 부스에서는 미래전을 대비할 각종 신제품과 유무인 복합체계 MUMT 구축에 최적화된 제품 등을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현대로템은 현대위아 등과 함께 현대자동차 그룹 계열사와 통합 전시관을 유기적으로 구축하는 등 관람객을 맞이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1층 177평, 2층 60평 등 전체 237평 규모의 대규모 복층 전시관이 마련됐습니다. 전시관에 들어서자 현대로템이 로봇 플랫폼 업체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개발한 다족 보행 로봇이 관람객들을 맞았습니다. 현대로템은 로보틱스, 무인체계 등 첨단 기술을 중심으로 재편 중인 미래방산 시장에 대응할 기술 역량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해당 로봇은 원격으로 조종 가능한 사족 보행 로봇입니다. 마치 강아지와 비슷한 형상으로 전시관 앞을 자유로이 누비고 있었습니다. 장애물을 부드럽게 피하는 모습을 보며 로봇 기술의 발전에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야지의 험로 및 장애물 구간에서도 자유롭게 기동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목적에 따라 로봇팔 원격 무장 통제 장치, 성광포금탄 및 최루가스 살포기, 체온 측정 장치 등 다양한 임무 장비를 탈부착할 수 있어 위험한 작전에 사람을 대신해 투입돼 아군 인명을 보호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이날 전시관에서는 동시에 미래에 등장할 차세대 전차의 최신 콘셉트 모델도 공개되며 크게 주목을 받았습니다. 현대로템의 차세대 전차 콘셉트 모델은 현대자동차 디자인센터와의 협업을 통해 디자인됐으며 미래 전장 환경을 고려한 스텔스 형상 구현 및 무인화, 자동화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나온 구조를 보니 방어력이 크게 향상된 구조로 설계되어 많은 사람들이 놀랐는데요. 차체 및 포탑 곳곳에 벌집의 육각형 구조에서 영감을 얻은 허니콤 형상이 장갑을 적용해 튼튼하고 가벼우면서도 공간 효율성을 극대화한 디자인을 적용하는 등 생체 모방 디자인을 구현했습니다. 이는 현대로템이 개발 중인 4세대 MMC 복합장갑으로 보이는데요. 그동안 미국, 유럽, 독일 등에서 개발하고 있는 차세대 전차들에서도 4세대 복합장갑을 선택했지만 그 중에 어떤 전차도 육각형 구조를 접목한 전차는 없었습니다. 한국의 K3 전차는 왜 이러한 구조를 채택한 것일까요? 이 육각형 구조는 기하학적 구조에서 가장 안정적인 구조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꿀벌이 지은 벌집을 자세히 보면 육각형 방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구조가 단순해 보이지만 그 내부에는 과학적 건축술이 숨어 있는데요. 수학적으로 둘레의 길이가 일정할 때 넓이가 최대가 되는 도형은 원입니다. 물론 한 개당 넓이는 원이 가장 넓겠지만 원을 여러 개 이어 붙이면 사이사이에 못 쓰는 빈 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공간을 활용할 수 없습니다. 빈틈 사이로 그만큼 균열이 생기거나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정육각형 모양의 구조물은 펑면에 서로 붙여 놓았을 때 변이 맞닿아 있어 빈틈이 생기지 않습니다. 물론 정삼각형, 정사각형도 틈은 생기지 않지만 벽면을 이루는 재료가 많이 필요하거나 공간도 좁습니다. 또 외부의 힘이나 충격이 분산되지 않아 쉽게 비틀리거나 찌그러져 변형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정육각형은 힘이 쉽게 분산되는 구조여서 견고할 뿐 아니라 안정적입니다. 이러한 허니콤 구조는 우리 일상에도 많은 곳에서 사용되고 있는데요. 건축물을 지을 때뿐만 아니라 KTX 고속열차, 비행기, 경주용 자동차 등 앞부분의 충격 흡수 장치로 사용되어 큰 사고에도 피해를 최소화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현대로템이 공개한 차세대 전차 설계 구조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것이죠. 게다가 이번에 공개된 차세대 전차 콘셉트 모델은 130대 구경 활강포가 장착된 무인 포탑 적용 및 드론 탑재로 유무인 복합체계 운용 개념을 실현했습니다. 기존의 120포를 장착한 K 전차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경이 커진 대구 경탄을 쓰는 만큼 관통력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소재 및 첨단 기술 기반의 경량 장갑과 능동 방호 장치를 적용해 생존성을 극대화했으며 전동화 기술을 통해 정숙성을 높이고 에너지 효율성도 확보했습니다. 현장에서는 차세대 전차는 AR/VR을 통해 가상으로 탑승해 볼 수 있었습니다. K3 전차 내부는 23명의 승무원 전차장, 조종수, 포수들이 탑승하도록 캡슐형 승무원실을 갖추도록 설계됐습니다. 인구 감소와 무인화 자동화에 맞춰 운용 인원을 줄이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내부에선 실시간으로 360도 감시가 가능한 첨단 영상 장비가 들어갑니다. 이 경우 그동안 한국 전차의 고질적 문제로 지적된 차체 밖에 신체를 노출한 상태의 주행이 사라져 생존성이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뿐만 아니라 현대로템은 전시회에서 무인체계 기술의 민간 활용 가능성도 선보였습니다. 그 일환으로 현대자동차와의 협업을 통해 개발된 무인 콘셉트카 유팟 POD를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유팟은 현대로템의 다목적 무인 차량을 플랫폼으로 만들어진 무인 전동 차량으로 다목적 무인 차량에 적용된 첨단 기술의 민수 분야 확장성을 구현한 차량입니다. 유팟의 기본 플랫폼인 다목적 무인 차량의 성능 개량 모델도 함께 전시됐습니다. 기존 모델 대비 최고 속도가 30km/h에서 50km/h로 늘어남에 따라 주행 안정성 강화를 위한 서스펜션이 추가됐으며 센서류 강화로 보다 정밀한 자율주행이 가능해졌습니다. 특히 이날 행사장에는 신규 30톤 T급 차륜형 장갑차 실물이 최초로 공개되며 관람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지난 9월 열린 폴란드 MSPO 방산 전시회에서 축소 모형을 전시한 적은 있지만 실물을 선보이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우크라이나에서 미국산 제블린 대전차 미사일이 러시아의 진격을 저지하는 비밀 병기로 크게 활약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대전차 무기가 각광받고 있습니다. 바로 이전 영상에서도 소개해드렸었는데요. 22kg에 불과한 이 조그마한 무기로 단번에 600두께의 러시아 철갑을 뚫자 큰 관심이 쏟아지고 있는 건데요. 제블린이라는 대전차 무기가 마치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윗의 팔맷돌처럼 활약하는 모습에 세계가 놀라워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는 와중에 중국도 러시아처럼 전쟁에 대한 야망을 키우며 대만을 비롯해 주변국인 한국, 일본까지 공격하기 위한 채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중국 전차를 상대할 또 다른 반전의 무기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런데 이는 이미 한국에서는 운용 중이고 최근 대만도 급히 이 무기를 주문했다고 밝히면서 중국 당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과연 어떤 신박한 무기가 등장한 것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비판하는 일반적인 국제 여론과는 달리 중국인들은 푸틴을 적극적으로 응원하고 있습니다. 중국 온라인상에서는 푸틴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찬사가 넘쳐날 정도인데요. 실제로 중국 관영 매체는 우크라이나 침공은 정당하다는 주장을 담은 푸틴 대통령 연설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해당 매체는 1만 단어 풀텍스트라는 뜻의 해시태그 푸틴 1만 VVORDSSPECHFULTEXTY를 달았는데 이 해시태그가 달린 푸틴 대통령 연설 중국 어파는 24시간 안에 무려 11억 뷰를 달성했습니다. 중국인들의 반응은 그야말로 찬사일색입니다. 한 중국인은 왜 푸틴 대통령의 연설에 눈물이 날까라고 자문한 뒤 이유는 중국도 서방의 같은 대우를 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푸틴의 연설에 대해 중국인들이 열광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건데요. 그런데 이렇게 중국이 덮어놓고 러시아를 칭찬하고 있는 건 숨은 의도가 있어 보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과 대만 정세도 불안해지면서 대만 국민들 사이에서 다음은 우리 차례가 아니겠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최근 미국은 대만 해협에 군함을 보내고 중국은 무력 시위를 벌이는 등 긴장감이 한층 고조된 상황입니다. 중국 매체에 따르면 지난달 말 미국 구축함 랠프 존슨함이 대만 해협을 통과하자 중국 인민의 반군은 미국이 도발 행위를 해왔다며 공개적으로 비난했습니다. 미국이 대만 독립 세력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제스처를 보였다며 격노한 건데요.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앞서 미 해군 칠함대는 미사일 구축함인 랠프 존슨함이 국제법의 근거에 대만 해협을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칠함대는 대만 해협 통과는 인도 태평양에 대한 미국의 약속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미군은 국제법이 허용하는 곳이라면 어디서든지 작전을 펼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군도 제-11 전투기 등 8대 군용기를 대만 방공식별구역에 들여보내는 공중 무력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처럼 대만 해협 주변 정세에 다시 관심이 쏠리면서 대만 예비군도 전력 강화 태세에 돌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자유시보에 따르면 대만 군사 전문가 청거밍은 대만 예비군의 실탄 사격 훈련이 기관총, 박격포, 개인 총기에 국한되고 있다며 대전차 미사일 훈련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대만이 제블린과 홍준 대전차 로켓 등을 보유하고 있지만 현역에서만 사용하고 있다며 예비군의 대전차 미사일 훈련을 늘려야만 유사시 실전 역량을 발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대만은 지난 2002년, 2015년 두 차례에 걸쳐 제블린을 도입했으며 지난해에는 추가 도입을 위한 예산 32억 달러를 책정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만 국방부 싱크탱크도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를 의식한 듯 평상시 훈련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결국 최근 대만은 미국으로부터 무기를 또 수입하면서 대만 해협 주변이 긴장을 타개하기 위한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지난 2월 9일 미 국방부 산하 국방안보협력국은 대만 정부의 요청에 따라 1억 달러 규모의 패트리엇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판매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대만에 1억 달러 약 200억 원어치 무기 수출을 또 승인한 것인데요. 지난해 8월 7억 5억만 달러 약 9억억 원 규모 무기를 판매한 데 이어 두 번째입니다. 적어도 미사일 방어 시스템인 패트리엇은 탱-03 미사일과 더불어 대만의 핵심 대공 방어 무기로 현재 대만의 수도 타이베이를 포함해 12곳에 패트리엇 미사일이 배치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의 계속되는 군사 도발에 맞서 대만은 물론 미국도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요. 그런데 중국은 이 기회에 주변국을 모두 다 공격할 기회를 엿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자 일본이 시료 지배 중인 센카쿠 열도를 탈환하기 위해 중국이 무력을 행사할 것을 우려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일본 내에서도 이 같은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NHK에 따르면 최근 기시다 총리는 우크라이나 침공은 유럽뿐만 아니라 아시아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질서에 영향을 주는 심각한 사태라며 우려를 드러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아시아에서 비슷한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에 대해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특정 국가를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해당 발언은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보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중국은 일본에 이어 내친김에 한국까지 노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과거 시진핑은 트럼프와의 정상회담 중 한국과 중국의 역사에 대해 한국이 중국의 일부였다는 망언을 한 만큼 동북 공정 시도를 계속해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호시탐탐 한국을 중국 역사에 편입시키려는 중국이라면 러시아 영토를 떼어내 만든 나라가 우크라이나라고 주장하고 있는 러시아와 별반 다른 행태를 보이지 않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한국에게는 이 같은 중국의 야심을 꺾을 비장의 무기가 있습니다.
중국 전차 수백 대를 때려잡을 또 하나의 반전 무기 지뢰살포기 볼케이노가 등장한 겁니다. 볼케이노는 대량의 지뢰를 신속하게 살포할 수 있기 때문에 북한의 진격을 막는 역할을 하기 위해 주한미군에 배치되었는데요. 실제로 미 육군은 1990년대에 사용했던 지뢰살포 시스템 볼케이노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다시 사용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볼케이노 지뢰살포기는 차량 또는 항공기에 장착해 지뢰를 살포하는 장비로 160개의 캐니스터 안에 960발의 지뢰가 담겨 있고 0.9m 간격으로 지뢰를 살포합니다. 볼케이노는 M939 5톤 트럭, UH-60 블랙호크 헬기 등에 장착해 운영할 수 있습니다. 또 지뢰가 무분별하게 남아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특정 시간 후에 폭발하도록 조정할 수 있는 자폭 기능이 있는 것이 특징인데요. 뿐만 아니라 전술 지휘관은 최소한의 인력으로 지뢰밭을 만들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현재 미 육군은 근거리 적에 대한 압도를 유지하기 위해 볼케이노를 부활시켰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이미 주한미군에서 볼케이노를 운용하고 있는데요. 최근 공개된 영상을 보면 미 조지아주 포트 스튜어트 기지에서 고속으로 지뢰를 살포하는 볼케이노 고속지뢰 살포 시스템이 늠름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최근 공개된 영상을 보면 미 조지아주 포트 스튜어트 기지에서 고속으로 지뢰를 살포하는 볼케이노 고속지뢰 살포 시스템이 늠름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현재 주한미군에서는 제2전투항공여단에서 볼케이노를 보유하고 있는 중으로 UH-60 헬기 또는 전술 트럭에 탑재돼 운영되고 있습니다. 해당 영상에서 볼케이노가 순식간에 지뢰를 뿌리는 모습은 놀라움을 금치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실제로 볼케이노는 전차가 올 만한 지역에 지뢰를 집중 살포하면서 주변 일대를 요새화하며 포위망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에 볼케이노를 가져다주면 아주 잘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 대만도 미국으로부터 볼케이노를 주문하면서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타이완 뉴스에 따르면 최근 대만군은 미국의 볼케이노 지뢰 살포 시스템 구매를 위한 주문을 완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동안 대만은 미국으로부터 넓은 지역에 지뢰를 신속하게 살포할 수 있는 볼케이노 시스템 구매를 추진해 왔는데요. 실제로 구입 제안은 지난해 말 대만 정부의 승인을 받았었습니다. 이로써 대만도 우리나라처럼 중국 전차를 때려잡을 무기 체계를 구비하게 됐는데요. 한편 중국이 한국 땅을 밟기도 힘들겠지만 만약 그런 일이 발생한다고 해도 중국의 전차는 오기도 전에 초토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은 볼케이노는 물론이고 이전 영상에서 소개드렸던 세계 최강 대전차 무기 형군과 중국 전차 킬러 LAH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형 무장헬기 LAH 헬기의 경우 빠른 기동력을 이용해 치고 빠지는 전술 운용이 가능하며 무장 시스템 첨검을 도입함으로써 전차 킬러 명성을 잇고 있는데요. 결국 한국은 LAH의 무장 통합 시스템으로 국산 헬기 및 항공기들과 무인기 연동작전을 통해 중국을 제압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국 전차는 한국 명품 전차 K2에 전혀 대적할 수도 없는데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